안녕하세요, 쌀밤 애청자 여러분. 전 이제 막 40 후반에 접어든 평범한 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제 얼굴의 침뱉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가족사인데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를 떠올리면 늘 병원의 새하얀 침대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먼저 생각납니다. 저를 낳고 얼마 안 돼 바로 암 선고를 받으셨고요. 그 뒤로 쭉 병원에서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먹기케야 마른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제 생일에 병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 정도일까요? 대신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비가 오면 학교 앞에서 마중도 와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였으니까요. 아버지 역시 일에 바빠 저를 별로 신경 써주지 못하셨죠. 그런 제가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주던 가정부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있던 어린 시절의 제게 유일한 안식처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매일 삼시세끼 정성껏 밥을 차려주신 건 물론이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이며 간식을 내어주셨죠. 그럼 저는 아주머니 앞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온갖 일들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사실 그것까진 아주머니의 업무가 아니니 귀찮았을 법도 한데 아주머니는 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분이 제게 진심으로 잘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이대로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진우야. 진우한텐 아줌마가 있잖아. 설설 진우 엄마가 진우 곁을 떠난다고 해도 아줌마가 옆에 있어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난 날에도 저는 아주머니의 품 안에서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버지 앞에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주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참아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낼 수 있었죠. 아버지도 제가 아주머니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월급을 매년 큰 폭으로 올려주셨고요. 종종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퇴근한 뒤 아버지가 절 불렀어요. 한참 망설이던 아버지가 꺼낸 말은 뜻밖의 내용이었죠. 진우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정숙 아주머니가 평소 널 많이 챙겨줬잖니. 아빠도 그동안 큰 도움 받았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그분이 네 엄마가 되어주면 어떨 것 같니? 네? 그게 무슨... 아주머니가 제 엄마가 된다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정숙 씨랑 이 아빠가 결혼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아버지의 말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정숙 아주머니는 저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큰 의지가 됐고요. 그 인류애적인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수긍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이미 제게 친엄마처럼 소중한 분이었으니까요. 네가 싫다고 하면 아빠는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정숙 씨와 함께라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아직 너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정숙 씨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 전 괜찮아요, 아빠. 아주머니는 이미 제게 가족 같은 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렇게 해서 가정부 아주머니는 제 새엄마가 됐습니다.
사실 새엄마라고 하면 동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독한 계모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새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새엄마는 아빠와 결혼 후에도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줬고요. 저도 그런 새엄마를 진심으로 따랐으니까요.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엄마는 혹시나 제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오히려 남동생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곤 했죠. 진우야, 넌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첫째 아들이야. 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엄마가 널 덜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란다. 진우도 엄마 마음 잘 알지? 그럼요. 엄마가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서구도 제 동생이라 너무 예쁘고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나름 안온하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하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같은 팀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인상이 강했죠. 눈치도 빠르고 어려운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녀와 제가 가까워진 건 어느 늦은 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촉박해서 팀원 모두가 퇴근하지 못하고 밤을 새워야 할 상황이었죠.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다들 예민해져 있었고요. 팀장이 프로젝트 지연으로 화를 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한껏 얼어붙은 상태였죠.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더니만 머리도 지끈거리고 열이 좀 있더군요. 하지만 팀원들이 밤을 새고 있는데 차마 먼저 집에 가보겠단 말은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녀가 슬그머니 제게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주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닌데요. 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그녀는 빠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손에 약봉투와 작은 생수병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거 요 앞 약국에서 사왔어요. 해열제랑 감기약인데 지금 바로 드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녀 역시 바쁠 텐데 제 몸 상태를 신경 써서 직접 약국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죠. 고마워요, 수진 씨. 근데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바쁘잖아요. 바쁘죠. 근데 주인님이 아프면 팀 프로젝트가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퇴근이 더 늦어질 거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약 사다 드린 거니까 이거 드시고 빨리 일하세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고 집중력도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큰 사고 없이 팀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후 이상하게 자꾸만 그녀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들떴고요. 그녀가 웃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맞아요.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제 마음을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같은 회사 동료였고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만 엿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고 팀원들과 술 한잔하던 자리에서 우연찮게 그녀 옆에 앉게 됐죠. 용기를 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수진 씨,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약 먹고 힘내서 일할 수 있었어요. 에이, 별거 아니었는데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사실 좀 놀랐어요. 수진 씨가 그렇게까지 챙겨줄 줄은 몰랐거든요.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면서 술잔을 들었죠. 다행이에요. 주인님도 저희 팀원이니까 잘 챙겨야죠. 그 순간 목에 가시라도 박힌 것처럼 맥이 탁 풀렸어요. 팀원이니까 라는 말이 왠지 저와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뒤 무슨 정신으로 회식 자리를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넉넉고 술만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더군요.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른 분들도 너무 늦게까지 드시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허둥지둥 그런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무대포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술이 들어가서 평소보다 좀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수진 씨, 괜찮으면 내일 퇴근하고 저랑 커피 한잔 할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녀는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그녀와 한 카페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죠. 수진 씨, 사실 나 지난 프로젝트 이후로 수진 씨를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수진 씨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고 혼자 정리하려고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임님이 저를...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내 정신도 참... 이걸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아니요, 지금은 딱히 사귀는 사람이 없긴 한데... 그녀는 당혹스러워 보였어요. 그녀 마음엔 제가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그녀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주인님이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으니까 저도 얘기하는 건데요. 저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네? 어쩌다... 두 분 다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맡아줄 만한 친척도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뭐 흔히들 고아라고 하죠. 늘 밝기만 하던 그녀에게 그런 가족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렸죠. 저는 엄마 한 분이 돌아가신 것도 힘들었는데 그녀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감히 수진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저를 키워주신 분은 새어머니고요. 그래서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고생 많았겠어요. 제 말에 희미하게 웃고 있던 그녀의 눈가에 얼핏 물기가 어렸어요.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어머, 나 좀 봐.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책맞게 눈물이 나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마음은 그럼 받아주시는 건가요? 전 수진 씨가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런 건 상관없거든요. 수진 씨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짧은 침묵 끝에 마침내 그녀의 고개가 위아래로 흔들렸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만나봐요.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제 삶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던 여자친구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루빨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죠. 저 역시 여자친구를 몹시 사랑했기에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결혼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거든요. 진우야, 네가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이 결혼이란 게 그래.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인데 하물며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니. 전 이미 충분히 따져봤어요, 아버지.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자신도 있고요. 그 사람 힘들게 컸지만 누구보다 똑바른 사람이에요. 한 번만 저 믿고 허락해 주세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에겐 미리 점찍어둔 맏며느리감이 있었거든요. 사업하면서 알게 된 친구분의 따님이었죠. 연음으로 보나 그 아가씨 조건이 훨씬 좋으니 아버지 입장에선 제 여자친구가 더 못마땅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물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신 거니까요.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하고 싶었어요.
그간 저는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착한 아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 끝까지 결혼 반대하신다면 전 집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뭐야? 진우 너 정말 애비한테 그따위로 굴 거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여자친구를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저는 몰래 집을 나와 여자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망설이는 여자친구를 설득해 혼인신고도 했죠. 그쯤 되니 아버지도 결국 고집을 꺾으셨어요. 손수 신혼집을 구해주셨고요.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릴 수 있게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저도요, 아버님. 비록 아버님 눈에 차는 며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요. 됐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잘 살거라.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왔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이후 아내는 저희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면 새벽부터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준비했죠. 아버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힘들게 뭐 이런 걸 준비했냐? 그냥 사 먹으면 될걸. 잔치상을 받으신 아버지는 처음엔 무뚝뚝하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이내 밥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셨어요. 아내 음식 솜씨가 꽤나 훌륭한 편이었거든요. 세아가, 솜씨가 좋구나. 내가 입이 짧은 편인데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늘 먼저 나섰고요. 아버지의 지나가는 사소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죠. 가령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는 의자가 불편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그걸 기억했는지 발 받침대와 쿠션을 사서 선물했더라고요. 아버님, 지난번에 회사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보니 이런 쿠션이랑 발 받침이 있으면 좋다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쓰나 보지? 네, 앉아있는 시간이 긴 회사원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써보마.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새어머니 역시 아내가 온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며 기뻐했죠. 아내의 활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2년쯤 됐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뜻밖의 요청을 해오셨어요. 진우야,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김 비서 알지?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뒀지 뭐냐. 후임 구할 때까지만 세아가 손을 좀 빌릴 수 있을까? 네? 집사람을요? 그래, 세아가 회사 다닐 때 일 잘했다며. 그렇긴 한데... 그쯤에 아내는 이세 준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리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졌다는데 같이 일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행히 아내는 선선히 아버지의 제안에 응하더군요. 안 그래도 집에 있기만 해서 심심하던 차였어. 하루 종일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낮에만 잠깐 돕는 건데 뭐 어때? 난 좋아. 그렇게 아내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서류 정리부터 시작해 스케줄 관리며 거래처와의 소통까지 맡은 일은 무엇이든 꼼꼼히 처리했죠. 아버지도 그런 아내의 실력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세아가가 생각보다 더 일을 잘해. 그만둔 김비서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굉장한 능력자라고. 자꾸 그렇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아버님. 저 부담돼요. 허허, 부담 갖지 말거라.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네가 오고 나서 회사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 처음엔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아버지 회사 내부의 중요한 일까지 도맡게 됐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일하느라 지쳐 보이는 날이 많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행복해하더군요. 회사 일도 보람 있고 무엇보다 아버님께 인정받는 게 너무 뿌듯해. 뭐 당신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지? 응, 걱정하지 마. 근데 당신은 아버님 회사 물려받을 생각은 없는 거야? 아버님은 내심 당신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 눈치던데. 아내가 꺼낸 뜻밖의 화제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뭐 사실 진작에 아버지와 정리가 된 얘기였지만 배우자인 아내에게도 미리 말을 해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난 사업에 소질 없어서 못해. 뭐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건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도 진작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포기를 못하셨나 보네. 나중에 또 그런 화제가 나오면 당신이 잘 말해줘. 그럼 아버님 회사는 누가 물려받는 거야? 설마 도련님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기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선 첫째인 내가 싫다고 하면 둘째인 서구가 물려받는 게 자연스럽잖아. 근데 서구 도련님은 좀 여러모로 그렇지 않아? 아내가 무슨 뜻으로 되묻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남동생은 저와 무려 띠동갑 이상으로 차이가 날 만큼 어리기도 했고요. 학교에서도 허구한 날 말썽만 일으켜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두 분이 속 깨나 끓이셨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뭐. 차차 철이 들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까지 아버님이 정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거야. 건강 빼면 시체인 분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옆에서 돕고 있기도 하고. 뭐 정 안 되면 당신이 회사 물려받을래? 아버지는 썩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내가 아버님 회사를 어떻게 물려받아? 왜? 요즘은 뭐 여자 CEO도 많은데. 난 싫어. 부담스럽다고. 농담이야, 농담. 그 뒤로도 아내는 열심히 회사 일을 도왔어요. 나중엔 아버지까지 아내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받으라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실 정도였죠. 그때마다 아내는 그냥 웃어 넘기기만 했는데요. 참 이상하죠? 언젠가부터 아내의 표정이 자꾸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늘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던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졌죠. 처음에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겠다는 욕심에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퇴근하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쉬엄쉬엄 해. 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몸 상하면 큰일이라고. 걱정하지 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 몇 번이고 비슷한 대화를 나눴지만 아내의 어두운 표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보약도 지어 먹이고요. 아버지에게 따로 말씀드려서 아내를 쉬게도 해봤는데요.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내에 대한 걱정만 깊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아버님 회사 일 돕는 거 이제 그만하려고.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내가 버겁더라고. 나는 일을 그렇게 오래 할 타입은 아닌가 봐. 아내가 너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니 더는 이유를 묻지 못했어요. 내심 바라던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 뭐 잘 생각했어. 당신이 힘들면 그만둬야지.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아내는 아버지 회사 일 돕는 걸 그만뒀어요. 전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점점 저와의 대화마저 피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있어도 잘 웃지도 않고요. 집안일도 외면한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제게 정말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린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여기까지만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이혼하자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동안 저희 둘 사이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말을 해줘야 알지. 이렇게 무작정 이혼하자고 하면.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든 다 고칠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내의 이혼 선언은 제게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무리 이유를 묻고 설득해도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저를 사랑하지 않게 됐다며 이혼만이 답이라고 말했죠.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뜻밖의 답을 찾아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새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퇴근길에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내 모르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새어머니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셨어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죠. 진우야,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는데 아무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수진이가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 새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해졌어요. 입술을 악 다문 채 간신히 되물었죠.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내 친구가 네 며느리 아니냐면서 나한테 찍어 보내준 건데. 새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자신의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네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제 눈치를 보던 새어머니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진우야, 너 괜찮니? 내가 이 사진을 너한테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 네가 알면 너무 상처받을까 봐 계속 망설였지. 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어떤 선택을 내리든 엄마는 진우 널 믿는다. 항시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알았지? 문득 어린 시절 친어머니가 떠났을 때 새어머니가 제 곁을 지켜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에 대한 배심감과는 별개로 새삼 새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린 날의 그때처럼 눈물이 흘러나왔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그 어머니 말씀에 괜히 눈물이 나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 수도 있지 뭐. 어찌됐든 엄마는 널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 수진이를 계속 며느리로 볼 자신이 없구나.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동안 수진이가 너나 너희 아버지 없을 때 알게 모르게 날 많이 무시했거든. 가정부 출신의 후처라는 걸 알고 그러나 싶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새어머니의 뜻밖의 폭로에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알았다면 진작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텐데.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해서 뭐하나 했지. 어쨌든 걔가 너나 너희 아버지한텐 잘했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이중적이고 추잡한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전 그 사람이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바보같이 따로 붙어먹는 남자가 있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요. 걔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었어? 차라리 잘 됐구나. 이참에 잘 정리하렴. 근데 나한테 들어서 알게 됐다곤 말하지 말고.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것 같으니까.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집으로 가는 내내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더군요. 제겐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새어머니에게 그간 함부로 했다는 사실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진 속 남자 대체 누구냐고? 뭐? 난 몰라. 처음 보는 남자라고. 사진을 본 아내는 딱 잡아떼더군요. 물증이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미는 꼴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잡아뗄 걸 잡아떼! 이래서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당장 이혼해줬을 텐데. 뭔 소리야?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당신 두고 다른 남자랑 놀아날 여자로 보여? 계속 잡아떼시겠다? 왜? 뭐 유책 배우자 돼서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날까봐 그러냐? 자꾸 왜 그래? 아니라고 했잖아. 난 이런 남자도 모르고 당신 아닌 다른 남자랑 더럽게 논 적도 없어.
이거 가짜 사진이 분명해. 다 합성일 거라고.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내 친구가 당신 봤다고 찍어서 보내준 건데 뭔 합성이야? 끝까지 잡아댈 거야 진짜? 아내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얼마 안가 모든 걸 체념한 듯 외도를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바람핀 거 맞아. 미안해. 당신 도구 그래선 안 됐던 건데.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이혼해주라.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맘 같아선 위자료 청구 소송에 상간자 소송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하고 싶었는데요.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부모님 역시 일이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재산 분할을 단 한 푼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아내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이혼 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다행히 새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이 그런 저를 걱정해 자주 찾아와 줬어요. 함께 외식도 하고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도 나가곤 했죠. 가족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계절이 서너 번쯤 바뀌었을 무렵이었어요. 전처가 다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말이죠.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낯익은 얼굴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던 전처였어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놀란 것도 잠시 전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전처는 임신 상태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 앞에 만삭의 몸을 하고 나타난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어쩐 일이야? 그 상간남이랑 잘 먹고 잘 산다고 광고라도 하려고 왔어? 그런 게 아니야. 뱃속에 이 아이 당신 아이라고. 전처의 말도 안 되는 대답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이혼한 지 벌써 1년 됐는데 뱃속에 그 애가 어떻게 내 애야? 왜? 뭐 그 자식이 애 지우래? 자긴 책임 못 지겠대? 당신 정말 기억 안 나?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한 번 만났잖아. 전처의 말에 불현듯 묻어두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무렵 전처가 지금처럼 갑작스레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파트에 자기 물건을 두고 갔다는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물건 챙겼으면 얼른 돌아가. 또 두고 가는 거 있으면 그건 다 버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제 말엔 대답도 않고 전처가 문득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당신은 아직도 내가 바람 피운 거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자기 입으로 다 인정하고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그렇구나. 당신이 볼 때 나는 그런 더러운 여자일 뿐이구나. 그럼 더 막 나가도 상관없는 거지? 전처가 문득 다가와 제게 입을 맞췄어요. 저는 그런 전처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익숙한 전처의 채취가 훅 끼치자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이게 대체 무슨... 당신 제정신이야? 그 상간남 새끼는 어쩌고 나랑... 그러자 전처가 피식 자주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기억해? 오늘이 내 생일인 거. 난 사실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생일이라는 걸 챙겨본 적도 없고 생일은 늘 더 불행하기만 했어. 고아가 된 내 처지가 철학 맞기만 해서. 근데 당신 만나고부턴 늘 생일이 기다려졌거든. 케이크 위에 장식된 초콜릿처럼 늘 예쁘고 달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 대체 뭔 개소리라는 거야? 그냥 오늘 내 생일이잖아. 여보, 딱 한 번만 나 안아주면 안 될까? 그럼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몰랐는데 전처에게서 희미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한잔한 것 같더군요. 저도 그런 전처 때문에 취한 걸까요? 저도 모르게 전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요.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말았죠. 물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전처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요. 저는 그날을 마음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었죠. 전처와 다시 얽히는 건 제 자신에게 고통만 더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런 결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 그날 우리가 함께 밤을 보낸 건 맞아.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지. 그렇다 한들 뱃속 그 애가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 상간남이랑 붙어먹어도 훨씬 더 많이 붙어먹었을 거 아니야? 있지도 않은 상간남 얘기 자꾸 꺼내지 마. 난 맹세컨대 다른 남자랑 부도덕한 짓 한 적 없으니까. 뭐? 그럼 이혼할 때 했던 얘긴 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 진실을 알고 싶어? 그럼 뱃속 우리 아기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라. 병원에 같이 갈 보호자가 없어. 같이 가줘. 전철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소리만 내뱉었어요. 결연한 표정과 달리 목소리는 애처로울 만큼 떨리고 있었죠. 대체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바람 폈던 그 새끼한테 버림받은 거야? 그 새끼도 유부남이라 너랑 애 책임 못 지겠대? 바람 핀 적 없다고 했잖아. 뱃속에도 당신 애라고 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넌 내가 그렇게까지 호구 같냐? 믿지 못하겠으면 애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든가. 다른 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애 낳을 때까지만 옆에만 있어줘. 나 기댈 친정도 없는 고아라는 거 알잖아. 혼자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막상 애 낳을 때 되니까 너무 무서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아기도 아빠 얼굴 한 번쯤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전처는 기어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전처의 말을 마냥 믿을 수도, 그렇다고 거짓말이라며 내몰 수도 없더군요. 좋아.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나와봐. 유전자 검사에서 내 애라면 이혼했어도 책임은 질게. 하지만 만약 내 애가 아니라면 그땐 각오해. 그냥 넘어갔던 상간자 소송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 수 있는 소송은 전부 다 걸 테니까.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저희는 다시 얽히게 됐지만 부부였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적인 관계로 머물렀어요. 저는 전처와 더 이상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하고 싶지 않았고 오직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인하는 것만이 목적이었죠. 전처 역시 제게 바라는 게 없는 듯 보였지만 병원 검진이나 출산 준비와 관련된 일에는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고요. 병원에 동행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처는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죠. 하지만 이내 이건 다 연기일지도 몰라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더는 전처에게 휘둘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뱃속 아기가 커져갈수록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전처가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그냥 돈만 뜯어내려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어차피 유전자 검사하면 다 들킬 텐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요. 예정일보다 좀 빠르게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통이 오는 것 같아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이죠. 저도 바로 회사의 사정을 둘러대고 택시를 잡아 탔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전처는 이미 분만실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 초산인지라 아이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죠. 대기실에서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을까요? 마침내 의료진이 밖으로 나와 아기가 태어났다고 알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를 마주했고요. 이내 그 자리에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유,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이를 어째... 괜찮습니다. 저는 놀란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간호사의 품에 안긴 아기를 한 번 더 바라봤죠. 그 어떤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었어요. 아이는 누가 봐도 제 어릴 적 모습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이마 위에 난 점 3개까지 저와 똑같았죠. 아이와 일별한 뒤 저는 전처가 누워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처는 저를 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짓더군요. 우리 사랑이 얼굴 봤어? 완전 당신 판박이지.
왜? 대체 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니었다면 대체 왜? 잠깐의 침묵 끝에 전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머님 때문이었어. 뭐? 어머니? 그래. 당신은 몰랐겠지만 결혼한 뒤로 줄곧 어머님이 날 괴롭혔어. 누가 고아 아니랄까봐 살림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는 등, 근본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등 온갖 막말을 일삼으셨지. 어디 그뿐이야? 내가 아버님 회사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따로 불러내서 협박까지 하셨어. 아버님 회사님 돕는 거 그만두고 당신하고도 헤어지라고. 아내의 충격적인 폭로 앞에서 전 멍해지고 말았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더듬더듬 항변했죠.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오히려 반대로 말했어. 당신이 자기를 계속 계모라고 무시하고 핍박했다고. 그래, 당신한텐 그렇게 말했을 줄 알았어. 나 바람핀다고 얘기해준 것도 어머님이지? 한 번 더 말하지만 난 결백해. 그 사진도 분명 어머님이 조작한 가짜 사진일 거야. 당신 말이 진짜라면 왜 그동안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건데? 왜 어머니의 괴롭힘에도 침묵하고 이혼하란다고 순순히 이혼까지 해줬냐고. 일순의연했던 전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실은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아니,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해야겠지. 그게 대체 뭔데? 나 당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짧게 결혼했던 적 있어. 유산당했지만 아이를 가진 적도 있었고. 뭐? 그 인간 술버릇 때문에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 미안해. 진작에 당신한테 다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것만큼은 당신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 전처의 경악스러운 과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전처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죠. 어머님이 내 뒷조사를 했나 봐.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나를 불러내선 다 얘기하시더라고. 당신이랑 아버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말 잘 들으라면서.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님한테 꼼짝없이 잡혀 살 수밖에 없었어. 아버님이 월급으로 주시던 돈 대부분도 다 어머님한테 드려야 했고.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당신 친아들로 생각 안 하셔. 친아들로 생각한다면 나한테 그럴 수가 없지. 진작에 당신한테 알리고 나랑 헤어지게 했겠지. 근데 정작 어머님이 나한테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한 건 내가 아버님한테 예쁨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 내가 아버님한테 예쁨 받을수록 당신하고 도련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중엔 나한테 협박하더라? 당신하고 안 헤어지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너무 무서웠어. 그렇다고 당신한테 모든 걸 고백할 용기도 없었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만약 우리 사랑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난 평생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못난 여자라서 미안해. 어느새 전철은 제 앞에서 고개를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진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일단 아이의 친자검사부터 했어요. 잔인하다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사실만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당연하게도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친자였고요. 이후 저는 전처에게 부탁해 따로 새어머니와 대면에 대화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새어머니의 실체를 밝힐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전처는 몸을 추스른 뒤 바로 새어머니에게 연락했고요. 집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 테이블에 숨어 있었죠. 네가 어쩐 일이냐?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더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억울해서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아무 죄도 없이 불륜녀가 돼 이혼당하고 평생 그 사람을 못 볼 처지가 됐으니까요. 제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그 가짜 사진 만든 것도 어머님 짓이죠? 그러자 새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래, 그 사진 만드느라 돈 꽤나 썼지. 근데 내가 뭐 아예 없는 사실 지어낸 건 아니잖니? 너 진우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애까지 가졌던 건 맞잖아.
늘 자애롭던 새어머니가 그렇게 날카로운 어조로 누군가를 비웃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이 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고 들더군요. 엄연히 다르죠. 전 그 사람이랑 결혼한 뒤로 다른 남자한테 눈길 한번 줘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 그 사람 위하는 척하지만 저 다 알아요. 처음에 저 받아준 것도 제가 고아의 별 볼 일 없는 여자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회사 일도 잘하고 아버님한테 예쁨 받으니까 도련님이 회사 물려받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쫓아내신 거고요. 그럼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랑 다른 여자가 낳은 새끼랑 같겠니? 됐고. 이렇게 다 지난 일 따지고 들려고 부른 거야? 앞으로 이럴 거면 부르지 마라. 알겠어?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창피할 줄도 모르네요. 난 절대 당신처럼 추악하고 더럽게 늙지 않을 거야. 뭐? 인연이 너 지금 말 다 했어? 일순 새어머니의, 아니 계모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벌떡 일어나 전처의 멱살을 잡더니 그대로 뺨을 때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 전처를 제 뒤로 물렸고요. 놀라서 굳어버린 계모를 향해 따귀를 날렸죠. 이 더러운 여자야! 그동안 감쪽같이 아버지랑 날 속여? 아니 진우야, 네가 여긴 어떻게... 네가 처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마 너 두고 바람난 처년을 나보다 더 믿는 건 아니지? 헛수작하지 마! 이미 옆에서 다 들었고 녹음까지 했으니까! 제가 녹음기를 흔들며 말하자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그거 이리 안 내? 이 썩을 놈의 자식, 이리 내라고! 어쩜 이렇게 사사건건 나랑 서구 앞길을 막아? 네가 뭔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두고 봐! 나 아버지한테도 전부 다 알릴 거고 무슨 수를 써서든 당신한테 복수할 거니까. 내 가정 망친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던 아버지도 전처의 눈물 섞인 고백과 녹음 파일 앞에선 결국 침음을 삼키더군요. 아버지는 그 길로 계모와 그 아들을 내쫓았고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계모의 뒷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계모는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둔 상태였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몰래 돈까지 횡령하고 있었더군요. 아버지가 여러모로 부족한 자기 친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 같지 않자 미리 수를 써두고 있던 거예요. 이 일로 계모는 이혼당하기도 전에 횡령죄 등으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토해내야 했죠. 아버지는 의붓동생도 계모의 친족으로 보내버렸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부자관계를 정리해버렸습니다. 행여나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까봐 따로 법적인 문제까지 다 손봐두셨죠. 얼마 후 출소한 계모는 뒤늦게 저와 전처를 찾아와 울고불고 애원했어요. 진우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제발 네 애비한테 말 좀 잘해주렴.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니? 아직도 돈돈거릴 힘이 남아있어요. 반성하기엔 감옥에 있던 시간이 너무 짧았나 봐. 어떻게, 뭐 콩밥 좀 더 먹여줘요? 아니다. 이 나이에 더 옥살이 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렴. 나한테 너도 아픈 손가락이야. 다만 서구 그 녀석이 워낙 너에 비해 부족한 게 많다 보니 나한텐 더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거지 정말 널 어떻게 해야 할 생각은 없었다. 내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 제발 봐주렴. 응? 용서를 빌 상대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장 끔찍하게 괴롭혔던 건 이 사람인데. 제가 전처를 가리키며 말하자 계모가 이번엔 전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진우랑 진우 애비한테 말 좀 잘해줘. 당장 소송 비용이랑 위자료 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건 빚뿐인데 이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라고? 응?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어머님. 아니, 이젠 어머님도 아니지? 됐으니까 제 눈앞에서 썩 꺼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전처 역시 그동안 울분이 제법 쌓였던 건지 모질게 계모를 밀어냈고요. 결국 계모는 철양맞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처와 다시 재결합했고요.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